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내 어미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만삭인 내 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린 현관문 틈으로 보인 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딸과 그 머리채를 휘어잡고 짐승처럼 흔들어대는 사돈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던 반찬통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붉은 김치국물이 바닥에 번지듯 내 눈앞도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내 금쪽 같은 딸에게 내 심장이 터질 듯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간을 돌려야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지옥 같은 광경이 믿기지 않아서 내 손이 왜 이토록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지 설명하려면 이틀 아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가맹점 확장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나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서류를 훑어내렸습니다. 민호유통?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아, 이번에 신규 납품을 신청한 업체입니다. 대표가 아주 열정적이라더군요. 꼭 우리 집맛 식품에 납품하고 싶다고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호유통? 내 사위놈 회사였습니다. 능력도 쥐뿔도 없는 게 장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감히 내 회사에 물건을 대겠다고 덤벼드는 꼴이라니. 내가 펜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보류해. 서류가 너무 가볍네. 기본이 안 되어 있어. 네. 아,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나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 시내 금싸라기 땅에 우뚝 선 이 빌딩, 그리고 전국 500개 국밥 프랜차이즈, 이 모든 게 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화려한 회장실보다 더 익숙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늘은 딸아이 시댁에 반찬을 가져다 주기로 한 날이니까요. 나는 고급 정장을 벗어던지고 시장통에서 3,000원 주고 산 몸빼 바지를 꿰어 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버섯을 가리는 대신 더 도드라지게 놔두었습니다. 머리도 대충 비녀로 질끈 동여매었지요. 거울 속에는 천억대 자산가 황순자 회장은 온데간데 없고 시장통에서 40년 국밥 말아온 욕쟁이 할매만 서 있었습니다. 왜 이러고 사냐고요? 돈 냄새 맡고 꼬이는 파리떼들이 싫어서입니다. 내 딸 지은이만큼은 돈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 보고 사랑받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돈댁에는 내가 그저 시장에서 근근히 먹고 사는 노인네라고만 해두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덜컹거리는 마을버스를 타고 시장에 들러 갓 담근 파김치와 곰국을 바리바리 싸들었습니다. 내 손끝에 밴 마늘 냄새, 파 냄새. 누군가에겐 악취일지 몰라도 나에겐 자식 키운 훈장 같은 냄새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돈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사돈, 최 여사의 목소리가 까칠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접니다. 우리 지은이 잘 먹는 파김치 좀 담가왔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칵 문이 열리는데 사돈의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마치 오물이라도 본 사람처럼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코앞에서 손을 휘휘 젓더군요. 아휴, 이 냄새. 사부인 오시기 전에 언질이라도 좀 주시지. 저희 지금 손님 와 계신데. 현관에는 사위놈과 낯선 남자들의 구두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누구 오셨어요? 아, 장모님 오셨다. 아, 장모님이요? 사위가 걸어 나오는데 그 눈빛을 나는 봤습니다. 반가움은커녕
귀찮고 쪽팔려 죽겠다는 그 눈빛. 사위는 내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를 힐끔 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띄었습니다. 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중요한 사업 파트너분들이랑 미팅 중이라서요. 좀 곤란한데. 거실 소파에 앉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나를 힐끔거렸습니다. 내 몰골이 초라해서? 아니면 내 몸에서 나는 국밥 냄새 때문에? 사위는 짐짓 난처한 척하며 내 등을 떠밀다시피 했습니다. 이거 경비실에 맡겨두고 가시지 그러셨어요. 여기 냄새 배면 잘 안 빠지는데.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이놈아, 내가 그토록 계약하고 싶어서 안달난 회사 회장이 바로 내 코앞에 있다. 내가 굽신거려야 할 상대는 저 소파에 앉은 작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란 말이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만삭인 내 딸이 혹시라도 난처해질까봐. 나는 바보처럼 해해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지은이는? 얼굴이라도 좀 보고 가면 안 될까? 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말하더군요. 지은이 자요. 혼몸도 아닌 애가 예민해서 깨우면 난리 나요. 그냥 가세요. 반찬은 거기 두고. 현관 바닥, 신발장 옆 더러운 타일 위에 내가 밤새 끓인 공국통을 내려놓으라는 손짓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쭈그리고 앉아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자존심도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요. 자면 할 수 없지. 우리 지은이 깨면 엄마 다녀갔다고 전해만 줘요.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사돈은 나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닫히는 문틈 사이로 사돈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우, 지독해. 빨리 페브리즈 좀 가져와라. 격 떨어지게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내 머릿속을 스치는 이상한 기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현관 너머로 얼핏 보인 거실 풍경. 사위놈은 웃고 있었고 사돈도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 지은이는 자고 있었을까요? 분명 며칠 전 통화할 때 지은이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입덧이 심해서 그래. 그때는 그저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돈과 사위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 퍼즐 조각이 잘못 맞춰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잿빛이었고 내 마음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나는 화단 쪽에 몸을 숨기고 사돈집 베란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창가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얼핏 비쳤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다던 아이가 왜 서성거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뒤로 사돈이 손을 치켜드는 모습이 실루엣처럼 보였습니다. 잘못 본 걸까요? 노인네 눈이 침침해서 헛것을 본 걸까요? 하지만 내 가슴은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건물 입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벨을 누르지 않을 겁니다. 비밀번호. 예전에 지은이가 가르쳐준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기를 빌며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공동현관 번호키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쿵, 쿵, 쿵. 낡은 북소리처럼 거칠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올라오는 그 짧은 시간이 내 70평생 중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
쫓겨나듯 나왔던 사돈댁 현관문 앞. 나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귀를 문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방음이 잘 되는 고급 아파트라지만 거실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내들의 웃음소리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야, 강 대표. 아까 그 할머니가 장모님이야? 진짜 시장에서 국밥 파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어지는 내 사위, 민호의 목소리는 더 가관이더군요. 아, 말도 마라. 내가 쪽팔려서 진짜. 아니, 오려면 좀 번듯하게 입고 오든가. 무슨 거지 적선하러 온 것도 아니고 몸빼 바지가 뭐냐, 몸빼 바지가. 내 격 떨어지게. 하하. 그래도 장모님이 국밥집 하시면 돈은 좀 만지시겠네? 요즘 노포가 대세잖아. 돈? 야, 시장 통해서 국밥 팔아봤자지. 푼돈 모아 푼돈이야. 혼수 해온 꼬라지 봐라. 내가 강남 아파트 해올 때 장모님이 뭐 해줬는지 아냐? 냄비 세트랑 이불. 끝이야, 끝. 우리 엄마가 기가 차서 뒷목 잡으셨잖아.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내 딸 지은이. 그 아이가 시집갈 때 기죽지 않게 하려고 내가 강남 아파트 전세금 보태주겠다고 했을 때 엄마, 민호 씨 자존심 세서 그런 거 싫어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 노후 자금이나 챙겨. 그렇게 말하며 내 손사래를 치던 착해 빠진 딸이었습니다. 사위놈은 그게 지은이의 배려인 줄도 모르고 없는 집안이라고 무시하며 낄낄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재수 씨는 장모님 닮아서 좀 억척스러운 면이 있냐? 야, 말도 마. 곰이야, 곰. 답답해 미치겠어. 엄마가 좀 가르치려고 하면 눈물부터 짜는데, 어휴. 임신만 아니었어도 확 그냥.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들으면 내가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놓을 것 같아서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계단을 내려오는데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건물 밖으로 나와 후들거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 차 대기시켜. 5분 뒤 아파트 단지 후문으로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김 실장이 내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회장님, 안색이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뒷좌석에 몸을 던지듯 탔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가 나를 감쌌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사돈의 아파트를 노려보며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딸이 곰이라고? 답답해서 확 그냥 어째? 사위놈의 마지막 말끝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폭력의 냄새가 났습니다. 차라리 내가 돈 많은 회장이라는 걸 처음부터 밝혔다면 달랐을까요? 아니요. 그랬다면 저놈은 내 돈을 보고 꼬리치는 강아지 흉내를 냈겠지요. 속은 시커먼 늑대면서 말입니다.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놈의 진짜 얼굴을 봤으니까요. 본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평소라면 바로 받을 아이인데 받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쯤 달칵하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상 통화였습니다. 엄마. 화면 속 지은이는 방 안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화면 속에서도 딸의 목소리가 젖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아, 왜 불은 끄고 있어? 어디 아프냐? 응? 아냐. 그냥 좀 피곤해서 낮잠 자려고 누웠어. 엄마, 아까 왔다 갔다며? 미안해.
내가 너무 깊이 잠들어서 몰랐어. 거짓말입니다. 아까 사돈은 분명 지은이가 예민해서 깨우면 난리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위태롭습니다. 지은아, 불 좀 켜봐라. 엄마가 우리 딸 얼굴 좀 자세히 보게. 아냐, 엄마. 눈부셔. 나 지금 머리가 좀 아파서. 딸이 황급히 카메라 앵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딸의 왼쪽 광대뼈 부근에 든 시퍼런 멍자국, 그리고 부어오른 입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1층 화단에서 올려다봤을 때 사돈이 손을 치켜들던 그 그림자, 그건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다쳤어? 내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딸은 당황한 듯 핸드폰을 이불 속으로 숨기며 급히 말했습니다. 아, 이거 욕실에서 미끄러졌어. 살짝 부딪힌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진짜 졸려서 좀 잘게. 나중에 전화할게.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꺼진 핸드폰 화면 위로 내 늙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일그러진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초라한 어미의 얼굴이었습니다. 으흐흐흑. 나는 차 안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김 실장이 룸미러로 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게 느껴졌지만 체면이고 뭐고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딸이 맞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남편 일찍 보내고 시장 바닥에서 국밥 팔며 뜨거운 김의 화상을 입어가면서도 내 딸 옷만큼은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걸로 입혔습니다. 내 손톱 밑에는 때가 껴도 내 딸 손가락에는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자식을 남의 집 귀한 줄 모르는 저 싼 것들이 때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눈물 대신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눈앞이 차갑게 맑아졌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김 실장, 오늘 민호 유통. 내 사위놈 회사에서 뭐 보내온 거 없나? 아, 네. 안 그래도 보고 드리려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퀵서비스로 회장님 댁에 선물을 보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최고급 영광 굴비 세트라고 하더군요. 존경하는 황순자 회장님께라는 친필 편지까지 동봉해서요. 하?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모에게는 냄새나는 파김치 가져왔다고 문전박대를 하더니 얼굴도 모르는 회장에게는 최고급 굴비를 보냈다? 그 굴비, 내 딸 눈물값으로 산 거겠지요. 사위놈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 존경하는 회장님이 바로 아까 자기가 쫓아낸 냄새나는 장모라는 사실을. 김 실장. 네, 회장님. 그 굴비 그대로 트렁크에 실어. 그리고 내일 내 일정 싹 다 비워. 네. 어디 가시려고요? 나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이 빗줄기보다 더 매서운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내일 사돈댁에 다시 갈 거야. 이번에는 빈손으로 안 가. 회장님 신분 밝히시려고요? 아니, 아직은 아니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저들이 내 딸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밑바닥까지 다 보고 나서 그때 밟아줄 거야. 다시는 일어서지도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나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어릴 적 사달라고 졸랐던 피아노 가격, 대학 등록금, 결혼식 비용. 내가 국밥 팔아모은 피땀 어린 숫자들 옆에 나는 빨간 펜으로 새로운 항목을 적어 넣었습니다. 내 딸 눈에서 흐른 눈물값. 이 값은 돈으로 받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파멸로 받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보낸 굴비 상자를 거실 한 구석에 처박아 두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가져갈 반찬을 다시 만듭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반찬통이 아닙니다. 사돈이 좋아한다던 명란젓, 사위가 환장한다던 갈비찜. 독을 타지는 않았지만 내 한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칼질하는 소리가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아니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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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마치 사돈과 사위의 목을 조르는 심정으로 물을 썰고 고기를 다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준비가 끝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내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기다려라. 내들이 무시한 그 국밥 할망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러 갈 테니. 내일 아침 나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딸을 구출해낼 것입니다. 설령 내 손에 피를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사돈댁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하늘은 어제보다 더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빗줄기는 굵어졌습니다. 마치 내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말입니다. 내 손에는 사위가 보낸 최고급 영광 굴비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밤새 칼질하며 다져넣은 분노가 담긴 반찬통이 들려 있었지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칫했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배달 음식을 시켰거나 누군가 급하게 나가면서 덜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내게 진실을 똑똑히 보라고 열어준 틈이었을까요? 나는 홀린 듯 그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고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너 내가 말했지? 돈 해오라고. 사돈 최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인터폰 너머로 들었던 까칠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날카로운 쇳소리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시선을 밀어 넣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내 딸 지은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감싸 안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딸아이의 어깨가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은 융통할 돈이 없어요. 엄마한테 손 벌리기 싫어요. 뭐, 손 벌리기 싫어? 야, 이년아. 니네 엄마가 시장에서 꼬깃꼬깃 모은 돈 다 어디다 뒀냐? 네가 외동딸인데 그거 다 네 돈 아니야? 좀 미리 당겨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사돈은 소파 쿠션을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그 옆 가죽 소파에는 사위 민호가 다리를 꼬고 앉아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누라가 뱃속에 자기 새끼를 품은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닥달을 당하고 있는데도 놈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머니 좀 말려줘. 나 배 당겨서 그래. 지은이가 애원하듯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제야 사위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더니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 시끄러워 진짜. 야, 황지은. 엄마 말이 틀린 거 없잖아. 너 혼수 그거 꼴랑 냄비 몇 개 해온 거 내가 쪽팔려서 친구들한테 말을 못해. 이번에 내 사업 자금 좀 융통해 오라는 게 그렇게 힘드냐? 장모님 돈 좀 있을 거 아냐? 맞아. 국밥집 현금 장사라며. 세금도 안 내고 뒷주머니 찬 돈 많을 거 아니니? 그거 좀 가져오라는데 며느리 도리가 돼가지고 시어미 말을 귓등으로 들어? 기가 찼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냄새난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내 돈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 딸을 인질 삼아서.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사람을 마비시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되겠다. 너는 매가 약이다. 옛날부터 임신한 년도 말 안 들으면 북어 패듯 패야 정신을 차린다고 했어.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야. 사돈이 지은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사돈의 소나기에 감겨 팽팽하게 당겨졌고 지은이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내 어미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사돈은 악기처럼 소리치며 딸의 머리통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지은이는 배를 보호하느라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비명만 질렀습니다. 아, 어머님 잘못했어요. 아파요. 아프냐? 내 속은 더 뒤집어진다. 니네 엄마 그 국밥 냄새 나는 년이 교육을 이따위로 시켜? 나는 반찬통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사위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어미가 만삭인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데 놈은 낄낄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수준 알만하네. 어머니, 교육 좀 다시 시키세요. 민호 씨, 제발. 지은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지만 놈은 핸드폰을 들어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시월드 체험이라고 올리면 조회수 좀 나오겠는데? 표정 좀 리얼하게 해봐. 툭! 내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참아서는 안 됐습니다. 나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현관문이 벽에 부딪혀 굉음을 냈습니다.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나에게 쏠렸습니다. 머리채가 잡힌 채 엉망이 된 내 딸, 그 머리채를 잡고 있는 사돈, 핸드폰을 들이대고 있던 사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은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라는 소리에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는 듯 했습니다. 사돈은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표정을 바꾸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냄새나는 사부인 아니셔?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이닥치고 예의가 아주 반말하드셨네. 그녀는 잡고 있던 지은이의 머리채를 놔주기는커녕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보란듯이 말이죠. 잘 왔수다. 안 그래도 따님 교육 때문에 골치가 아프던 참인데 온 김에 구경이나 하고 가세요. 아님 같이 무릎 꿇고 빌든가. 나는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돈의 소나기에 잡힌 내 딸의 머리카락, 그리고 공포에 질린 딸의 눈동자만 보였습니다. 그 손, 안나? 내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것처럼 낮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못 놓겠다면? 어쩔 건데? 국밥 국물이라도 뿌리시게. 하여간 무식한 집안 꼬라지하고는. 짜짝? 내 손바닥이 사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내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였습니다. 사돈의 고개가 획 돌아갔고 잡고 있던 지은이의 머리채가 그제야 풀려났습니다. 이 미친 할망구가. 사위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사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벌개진 뺨을 감싸쥐고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감히? 어디서 감히 귀한 남의 집 안방마님 뺨을 쳐?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사돈이 악을 쓰며 내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사돈의 손톱이 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귀한 안방마님? 웃기지 마라.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무슨 대접을 바래. 뭐야?
이 늙은 게 돌았나? 사위가 가세했습니다. 건장한 사내놈이 나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 나는 힘없이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에 전기가 통하듯 통증이 왔습니다. 지은이가 기겁을 하며 내게 기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저리 비켜. 오늘 이 늙은이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놔야겠어. 사위놈이 넘어진 나를 내려다보며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밟으려는 기세였습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습니다. 폐륜. 그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놈은 내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할 겁니다. 나는 넘어진 채로 품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 김 실장. 나는 사위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는지 사위가 멈칫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굽실거리는 눈빛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황순자 회장의 눈빛이었습니다. 김 실장. 짧은 부름. 핸드폰 너머로 김 실장의 다급하고도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대기 중입니다. 나는 사위와 사돈을 번갈아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입안이 터진 모양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테니까 당장 올라와. 애들 다 데리고. 알겠습니다. 1분 내로 진입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딸아이의 손을 잡고 꼿꼿이 섰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돈과 사위가 벙찐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깡패라도 불렀어? 사돈이 비아냥거렸지만 목소리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았어. 엄마,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는 눈 딱 감고 있어. 더러운 꼴 안 보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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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복도 끝에서부터 묵직한 발소리가 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구두 굽소리가 지진처럼 아파트를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좁은 거실이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돈과 사위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야 당신들.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뭐하는 짓이야. 사위가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홍해 갈라지듯 길을 텄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으로 김 실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내 오른팔이자 그룹의 2인자인 그가 내 앞에 와서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수십 명의 비서들이 일제히 복창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거실 유리창이 징징 울릴 정도였습니다. 사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습니다. 회장님? 누가? 사위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사위놈이 보낸 굴비 상자를 발로 툭 찼습니다. 민호야, 내가 보낸 굴비 잘 받았다. 근데 어쩌냐? 나는 굴비보다 내 놈 목을 더 치고 싶은데. 내 말에 사위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지옥이 어떤 건지 내가 친히 가르쳐 줄 차례였습니다. 거실을 가득 메운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들이 뿜어내는 위압감에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 멱살을 잡으려던 사돈의 손은 허공에서 굳어버렸고 나를 발로 밟으려던 사위놈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만 벙긋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이게 무슨? 사위놈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놈의 시선이 내 얼굴과 김 실장의 얼굴, 그리고 거실 바닥에 뒹구는 굴비 상자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겠지요. 시장통에서 파김치나 담그던 장모가 대한민국 외식업계의 큰손 황순자라니. 놈의 좁은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올 겁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굽혀 사위놈과 눈을 맞췄습니다. 내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왜? 시장바닥 할망구라더니 이제 좀 다르게 보이나 보지? 아니, 저기 장모님? 입 닥쳐.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사위의 어깨가 움찔하고 튀어올랐습니다. 누가 내 장모야? 내 딸 머리채 잡고 낄낄대던 놈이 어디서 감히 장모 소리를 입에 올려? 그때 상황 파악이 덜 된 사돈이 꽥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표독스러운 성질머리는 어디 안 가더군요. 이게 다 뭐야? 너네들 뭐야? 어디서 사람을 사서 연극을 해? 너 이 국밥집 여편네가 미쳤어? 깡패들을 끌고 와서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경찰 불러. 사돈이 핸드폰을 찾으려 허둥지둥거렸습니다. 그 꼴을 보고 김 실장이 눈짓을 주자 비서 하나가 사돈의 핸드폰을 낚아채어 뺏어버렸습니다. 이거 안 나? 강도야. 사람 살려. 시끄럽군. 내가 낮게 읊조리자 김 실장이 사돈 앞으로 다가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최영자 씨, 지금 경찰 부르면 곤란하실 텐데요. 며느리 폭행 현행범에 특수협박, 그리고 김 실장이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드님 강민호 대표의 이중장부와 횡령 혐의 자료도 여기 다 있어서 말입니다. 경찰 오면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뭐요? 횡령? 사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사위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엄마, 가만히 좀 있어봐. 제발. 사위는 이제야 상황이 완전히 파악된 모양이었습니다. 놈은 무릎으로 기어서 내 발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내 낡은 몸빼 바지 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장모님이 진맛식품 회장님이신 줄은 꿈에도. 아니,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감히. 알았으면 내 딸한테는 안 그러고 나한테만 굽신거렸겠지. 안 그래? 나는 놈의 손을 혐오스러운 벌레 떼어내듯 발로 툭 쳐냈습니다. 내 바지 만지지 마라. 국밥 냄새 밴다고 싫어했잖아. 내 격 떨어져서 어쩌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냄새라니요. 향기롭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냄새인데요. 비굴함의 극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아내를 곰이라고 부르며 조롱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향기롭다며 아부를 떨고 있습니다. 역겨워서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그거 줘봐. 김 실장이 서류 봉투에서 노란색 서류철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호 유통 진맛식품 납품 제안서. 사위가 그토록 공을 들여 만들었다던 내 회사의 물건을 대게 해달라는 그 제안서였습니다. 강 대표. 나는 사위를 강 대표라고 불렀습니다.
놈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자네가 그랬지? 자네 장모는 냄비 몇 개 보낸 게 혼수에 달하고 수준 떨어진다고. 나는 제안서를 놈의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자네 수준은 어떤가 한번 볼까? 감히 유통기한 임박한 떨이 물건들을 포장만 번지르르하게 바꿔서 내 회사에 납품하려 해? 내가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굴렀어. 썩은 생선 냄새는 심리 밖에서도 맡는 사람이야. 근데 나를 속여?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시끄러워. 지익. 나는 놈이 보는 앞에서 제안서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사위의 표정이 마치 제 살이 찢기는 것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놈의 얼굴 위로 흩뿌렸습니다. 눈꽃처럼, 아니 쓰레기처럼 종이 조각들이 놈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시간부로 우리 진마식품은 민호 유통과의 모든 거래를 영구 금지한다. 그리고 우리 협력업체 리스트 300곳에도 공문 띄워. 민호 유통 물건 받는 곳은 우리랑 거래 끊겠다고. 사위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업계 1위인 내 회사가 보이콧을 하면 바닥 좁은 이 업계에서 놈은 매장입니다. 회장님, 제발 그것만은 저 그러면 부도납니다. 빚이 얼만데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지은아, 여보, 너 뭐해? 엄마한테 말씀 좀 잘 드려봐. 다급해진 사위가 지은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돈도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털썩 주저앉으며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내가 미쳤지. 내가 노망이 났지. 우리 아들 앞길은 막지 말아줘요. 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응? 네가 말 좀 해봐라.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니가 위태로워지자 사과하는 척 연기하는 저 모습. 저건 반성이 아니라 생존 본능일 뿐입니다. 나는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아이는 아직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따뜻한 손으로 딸의 차가운 뺨을 감쌌습니다. 멍든 자국이 내 손바닥에 닿자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지은아, 일어나라. 집에 가자. 엄마, 이런 쓰레기장에는 1초도 있을 필요 없어. 내 옷까지 하나 챙길 필요 없다. 다 버리고 가자. 지은이가 내 손을 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만삭의 몸이 무거워 보였지만 나는 딸을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우리가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사위가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가지마. 나 버리고 가면 어떡해. 우리 애는, 뱃속의 애는 어떡하고. 나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애 걱정을 해? 아까 뺨을 때리고 발로 차려던 놈이? 그래, 내 씨앗이지. 하지만 아비 자격은 이미 내 스스로 걷어찼어. 나는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 실장이 억센 손으로 사위를 잡아 끌어 떼어냈습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장모님,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 나는 현관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사돈과 사위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일 변호사 통해서 이혼 소장 보낼 거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오늘 있었던 폭행, 협박,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싹 다 청구할 거야. 너희가 가진 그 아파트, 그 알량한 차, 다 팔아도 모자랄 거다. 사부인,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 이제 와서?
늦었어.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면 너희 눈에선 피눈물이 나야지. 그게 세상 이치야. 나는 놈들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쾅 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집 안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지은이가 다리가 풀렸는지 휘청거렸습니다. 나는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엄마, 나 진짜 무서웠어.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딸은 내 품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맹세했습니다. 이 눈물이 마를 때까지 저 악마들을 지옥 끝까지 밀어 넣어주겠노라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타고 내려가는 동안 김 실장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법무팀장님. 지금 즉시 진행하십시오. 민호 유통가압류 신청부터 넣으시고 언론사 쪽에도 소스 흘리세요. 임신한 아내 폭행한 폐륜 기업인. 헤드라인 자극적으로 뽑으라고 하십시오. 옆에서 듣던 지은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건물 밖으로 나오니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처량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내 딸의 아픔을 씻어내고 저들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낼 정화의 비였습니다. 나는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딸을 태웠습니다. 뒤따라 나온 김 실장이 우산을 받쳐들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바로 댁으로 모실까요? 아니면 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병원부터 가자. 우리 딸이랑 뱃속 손주, 어디 다친 데 없는지 샅샅이 검사해. 그리고 나는 차창 너머 사돈의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이 켜진 거실 창문. 저 안에서 지금쯤 서로 내 탓을 하며 물어뜯고 있겠지요. 내일부터 저 집구석 숨통을 조여. 은행 대출부터 회수하게 만들어. 길거리에 나앉게 될 때까지 멈추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나는 지쳐서 내 어깨에 기대 잠든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붉은 손자국. 그 자국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의 자비란 단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용서, 화해,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 매장에 공지 띄워. 우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가족사랑 캠페인 시작한다고. 그리고 그 모델로 폭행당한 임산부 사연을 익명으로 다큐 제작해. 저놈들 얼굴 모자이크는 얇게 해서 전국에 다 뿌려.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 모자가 얼굴 들고 다닐 곳은 없을 겁니다. 나 황순자의 복수는 이제 막 1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회장님, 따님과 태아 모두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자궁 수축이 있었지만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말에 나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VIP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잠든 딸의 얼굴. 퉁퉁 부은 뺨과 눈가는 여전히 내 가슴을 후벼 팠지만 뱃속의 아기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감사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김 실장이 서류철을 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이 천국과 같은 고요함이었다면 김 실장이 가져온 소식들은 저 바깥 세상이 지옥 불처럼 타오르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보고해. 나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으며
짧게 명령했습니다. 김 실장은 익숙하게 태블릿 PC를 켜서 내밀었습니다. 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민호 유통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9시부로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담보로 잡혀있던 물류 창고와 재고, 상품들에 대해서는 가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고요. 화면 속에는 붉은색 가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사위 회사의 창고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짐을 싸서 도망치듯 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직원들 동요가 심하다더군. 네. 이미 회장님께서 거래 중단 선언하신 소문이 업계에 쫙 퍼져서 직원들도 월급 못 받을까봐 짐 싸서 나가는 중입니다. 강 대표가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꼴 좋군. 그리고 집구석은? 김 실장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카드값 연체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지자 두 사람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집안에서 고성이 오가다가 경찰 신고까지 들어갔습니다. 경찰 신고? 누가 누굴 신고해? 이웃 주민 신고입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요. 내용을 들어보니 아주 가관입니다. 김 실장이 들려준 녹취 파일에는 찢어지는 듯한 사돈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장모한테 좀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내가 머리채 잡을 때 말렸어야지. 옆에서 동영상이나 찍고 자빠졌으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이어서 사위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엄마가 먼저 시작했잖아. 누가 며느리 머리채를 잡으래? 엄마 성질머리 때문에 내 사업 다 망했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인생 물어내. 뭐? 이 썩을 놈이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짓을 했는데 너 사업 자금 뜯어내주려고 악역 자처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애미 탓을 해?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녹취가 끝났습니다. 서로 남 탓. 역시 내 예상은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야 하하호호 모자지간이지 위기가 닥치니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추잡스럽기 짝이 없군.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김 실장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강 대표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레카 채널에 제보를 했더군요. 재벌 장모의 갑질로 하루아침에 망한 사위라는 프레임으로요. 내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반성하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서 기사가 났나? 아니요, 천만에요. 저희가 한 발 빨랐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어제 찍힌 머리채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팩트 체크용으로 기자들에게 먼저 뿌렸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찍고 있던 그 동영상, 사위 핸드폰 압수했을 때 저희가 확보해뒀던 원본 파일도 같이 넘겼고요. 김 실장이 보여준 뉴스 화면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충격 단독 만삭 안에 머리채 잡은 시어머니, 옆에서 낄낄댄 남편. 알고 보니 유명 식품 기업 사위. 댓글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와, 사람이냐? 만삭 임신부를? 남편이 더 쓰레기네. 낄낄대고 촬영을 해? 신상 털어라. 저런 놈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함. 장모님이 사이다네. 재벌이라 다행이다. 힘없는 집이었으면 당하고만 살았을 거 아냐. 사위가 쓴 재벌 갑질 프레임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의 구현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제 머리통을 으깨버린 꼴이었습니다. 잘했어.
김 실장 일 처리는 언제나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방금 들어온 첩보인데 강 대표가 급하게 아파트를 내놓으려 부동산에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네. 당장 현금이 급하니까 아파트라도 팔아서 도망치려나 본데. 이미 저희 법무팀에서 오늘 새벽부로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나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아파트 지은이 혼수 적다고 타박하면서 지들이 샀다고 유세 떨던 그 집. 알고 보니 대출이 80%였던 그 껍데기뿐인 집을 팔아서 도망가시겠다. 멍청한 놈들. 도간에 든 쥐라는 것도 모르고 발버둥 치기는. 그때였습니다. 내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짐작이 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전화를 걸 사람은 딱 두 종류니까요. 기자 아니면 저 쓰레기들.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장모님, 아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오해십니다. 저 지금 엄마랑 대판 싸우고 집 나왔습니다. 다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저는 지은이 사랑합니다. 뱃속에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제발. 구차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엄마 탓을 하며 자기만 살겠다고 꼬리를 흔드는 꼴이라니. 이 문자를 사돈이 봤어야 하는데 자기가 끔찍하게 아끼던 아들놈이 자기를 팔아먹고 있다는 걸 알면 표정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부터 병원 로비에서 강 대표와 최영자 씨가 서성거리고 있다는 보안팀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네. 들어오지는 못하고 보안 요원들한테 막혀서 실랑이 중인 것 같습니다. 쫓아낼까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냥 쫓아내는 건 너무 시시했습니다. 내 딸이 흘린 눈물의 양만큼, 아니 그 10배, 100배로 돌려주기로 맹세했습니다. 절망은 희망을 줬다가 뺐을 때 가장 깊어지는 법입니다. 아니, 올려보내지 말고 내가 내려가지. 직접 보시겠습니까?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 내 딸이 겪은 공포 똑같이 돌려줘야지. 김 실장, 보안팀한테 일러서 로비 1층 중앙으로 끌고 오라고 해. 사람들 제일 많이 보는 곳으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입었던 몸빼 바지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지금 내 몸에는 최고급 실크 정장이 감겨 있었습니다. 또각, 또각. 내 구두 굽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사형 집행관의 발소리처럼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는 웅성거리는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보안요원 2명에게 양팔이 붙들린 사위와 바닥에 퍼질러 앉아 통곡하고 있는 사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거 나 여기 환자 가족이야. 내 마누라가 여기 입원해 있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사돈이 사람을 죽이네. 며느리가 시어미를 고소하는 집구석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혀를 차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김 실장과 비서들이 길을 텄습니다. 홍해 갈라지듯 사람들이 물러서고 내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시끄럽게 이게 무슨 추태야. 내 목소리에 사돈의 통곡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사위놈이 나를 보더니 눈을 번쩍 뜨고는 보안요원의 팔을 뿌리치려고 발악했습니다. 장모님, 장모님. 놈은 기어이 바닥을 기어 내 발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내 구두에 입을 맞출 기세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진맛 식품 납품 계약, 그거 없던 걸로 해도 좋습니다. 제발 가압류만 풀어주세요. 빚쟁이들이 회사로 쳐들어오고 난리입니다.
사부인. 아니, 회장님. 우리가 몰라봐서 그렇지.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우리 며느리, 아니 지은이 어디 있나요?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할게요. 네. 우리 손주도 봐야죠. 사돈까지 합세해서 내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손주, 너희들이 아까 그랬지? 옛날에는 임신한 년도 패가면서 가르쳤다고.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짐승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것들한테 내 손주 보여줄 생각 추호도 없다. 그리고 강 대표, 네, 말씀하십시오. 자네, 아까 나한테 문자 보냈더군? 다 엄마가 시킨 거라고. 자네는 아무 잘못 없다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눈동자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민호야, 너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시켰다니? 네가 먼저 장모 무식하다고 무시했잖아. 네가 먼저 국밥 냄새난다고 쫓아내라고 했잖아. 아,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일단 살고 봐야 할 거 아냐. 엄마가 머리채만 안 잡았어도 이 지경까진 안 왔어. 이게 미쳤나?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악역을 했는데 네 빚 갚아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로비 한복판에서 모자의 추악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꼴이라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곧 인터넷에 퍼질 것이고 콩가루 집안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영원히 박제되겠지요. 나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이제 볼 일은 끝났습니다. 치워. 보안 요원들이 다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사위는 나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장모님,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지은이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혼만은 안 됩니다. 나는 그들의 절규를 등지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나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기회는 사람이한테나 주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층, 6층, 7층. 내 딸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숫자입니다. 이제 딸과 손주를 위한 진짜 새 출발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저들이 가진 마지막 하나. 알량한 자존심마저 완전히 뭉개버려야 비로소 이 복수가 완성될 테니까요. 나는 병실로 돌아와 잠든 딸의 손을 잡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황순자입니다. 소장 접수는 끝났나요? 네. 그리고 추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외에 친권 및 양육권 박탈 소송도 바로 준비하세요. 압이라는 작자가 아이에게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지도록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세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쫓겨나 빗속에 덩그러니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의 폭풍은 이제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저들은 쥐새끼처럼 또 다른 구멍을 찾으려 들 테니까요. 내일은 그 구멍마저 시멘트로 발라버릴 생각입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잿빛 먹구름이 걷히고 청명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내 딸의 앞날을 축복하듯 말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지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부은 눈가는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어제보다 조금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주무셨어요? 응. 우리 딸 옆에서 자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한데 뭐. 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이도 피식 웃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바보 같죠? 왜 진작 말을 못했을까? 아니야. 내가 착해서 그래. 너무 착해서 그런 거야. 나는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했으니까.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되고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급보가 있어서요. 뭔데? 김 실장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SNS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긴급 재벌 갑질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게시자는 사위 강민호였습니다. 글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장모가 갑자기 신분을 밝히며 억울하게 사업을 망쳤다. 정당한 사업 제안을 거절당했을 뿐인데 보복을 당했다. 임산부인 아내를 인질 삼아 협박당했다는 식의 날조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런 뻔뻔한 놈. 나는 혀를 찼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댓글을 보니 일부 사람들이 동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벌들 진짜 무섭네요. 힘없는 서민은 이렇게 당하는 거구나. 대기업 납품 못하게 막는 거 공정거래법 위반 아닌가요? 하지만 대다수는 사위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뉴스 안 봤냐? 임산부 머리채 잡은 놈이 무슨 피해자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증거 영상 다 나왔는데 뭔 개소리. 김 실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 대응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진실로 맞받아쳐. 진실이요? 응. 준비해둔 거 있잖아. 병원 기록이랑 과거 진료 내역. 김 실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알아들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가고 지은이가 불안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안 돼. 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말했지? 내 눈에 눈물 나게 한 놈들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한다고. 엄마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지은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을 열더니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치는 지은이.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2023년 5월 3일. 오늘 민호 씨가 처음으로 손을 들었다. 회사 일이 안 풀렸다며. 내 잘못인 것 같아서 사과했다. 2023년 7월 12일. 시어머니가 혼수가 부족하다며 나를 때렸다. 민호 씨는 말리지 않았다. 2024년 2월 8일.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민호 씨가 지금 애 가질 때냐며 화를 냈다. 배를 맞을 뻔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아니, 신혼 때부터 이미 폭력이 있었던 겁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잘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민호 씨도 처음엔 착했거든요.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눈치를 못 챘어. 미안해.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그 일기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김 실장에게 보냈습니다. 이것까지 추가해서 보도자료 만들어. 병원 진료 기록과 크로스 체크해서 날짜 일치하는 것들 부각시켜. 2시간 후 언론사들이 일제히 후속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단독 재벌 갑질 주장한 강모 씨, 알고 보니 2년간 아내 폭행 전력. 피해자 일기장 공개.
충격병원 기록과 일치하는 폭행 일지. 임신 중에도 폭력 행사. 기사에는 지은이 일기장의 일부 개인정보 가린 상태와 병원 진료 기록이 함께 실렸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 임산부를 때려 사형시켜야 함. 회장님이 딸 구한 거잖아. 영웅이지. 신상 다 털렸네. 평생 매장 확정. 사위가 올렸던 피해 호소 게시글은 비난 댓글 폭탄을 맞고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캡처본이 온 인터넷에 퍼진 뒤였습니다. 그날 오후 김 실장으로부터 최종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민호 유통 정식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법정관리 신청도 기각했고요. 사실상 회생 불가능 판정입니다. 그래. 그리고 사돈 쪽은? 최영자 씨는 과거에 며느리 학대 외에도 이웃 주민과의 금전 사기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 회비 횡령한 건도 고소 접수됐고요.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자업자득이군.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사돈과 사위의 세상은 오늘부로 멈춰버렸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며칠 뒤 지은이는 퇴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가 자라던 그 집, 따뜻한 국밥 냄새가 배어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엄마, 나 여기 오니까 진짜 집에 온 것 같아.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진짜 집이야. 나는 부엌에 들어가 국밥을 끓였습니다. 40년간 시장에서 팔던 바로 그 국밥입니다. 냄새난다고 무시하던 저 쓰레기들은 모르는 맛, 사랑이 담긴 국물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상에 올리고 지은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딸아이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 엄마가 매일 새벽에 끓여주시던 그 맛. 그럼 엄마 국밥은 변하지 않아. 내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우리는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숟가락을 들며 말입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어떻게 살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엄마가 다 뒷받침해 줄게. 내가 원하면 대학원도 보내주고 사업하고 싶으면 지원해주고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애는요? 뱃속의 애는? 나는 지은이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숨쉬고 있는 그곳에 당연히 낳고 키워야지. 죄 없는 아기잖아. 내가 키우기 힘들면 엄마가 키워. 손주 키우는 거야말로 내 평생 소원이었어. 엄마. 지은이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배가 불러 안기가 어색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어릴 적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회사 이사진들을 소집했습니다. 화상 회의실 스크린에는 10명의 임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모셨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집맛 식품 브랜드 슬로건을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맛으로 승부한다였죠.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협력업체 직원 복지 실태 전수 조사를 시작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 겁니다. 내 딸이 당한 일이 다른 누군가의 딸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임원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서류 한 장을 카메라에 비췄습니다. 강민호, 최영자 두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금액은 50억.
한 푼도 받을 생각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평생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법적으로 묶어둘 겁니다. 50억이라는 금액에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사위놈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장님, 그 정도면 과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들이 내 딸에게 준 상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다만 이게 최소한의 징벌이라는 거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화면을 끄고 나니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나는 딸이 자고 있는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딸.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손주.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이 먼저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 아래에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본사 정문 앞 비 맞는 바닥에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한 사람은 비닐봉지 같은 걸 머리 위에 얹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돈과 사위였습니다. 내 딸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손, 내 딸이 비명 지르는데 낄낄대던 입, 그 손과 그 입이 이제는 땅바닥에 찍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그들의 목소리를 찢어놓고 나는 그 찢어진 소리를 유리병 너머에서 주워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강 대표가 확성기라도 빌렸는지 목이 쉬어 쩍쩍 갈라진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내려와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사돈도 덩달아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사부인, 내가 죽일년이야. 내가 노망이 났어. 며느리 한번 보게 해줘요. 내가 발 닫고 들어갈게. 발을 닫고 들어가겠다. 그 말이 어찌나 우스운지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너희는 발이 아니라 마음이 더러워서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보낼까요, 회장님? 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보내지 말라고. 보게 놔두라고. 그들은 지금 나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목숨줄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사과의 모양을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짐승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때 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왜 저래? 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하루하루 숨죽여 살던 사람이 보이는 그 겁먹은 눈빛.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서 내 심장까지 싸늘해졌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오늘 내게 한 가지만은 꼭 가르쳐 줄게.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 근데 내 눈물 보고도 웃는 건 실수가 아니야. 그건 버릇이고 그건 본성이야. 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엄마도 알아. 너는 아직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어. 내가 착하니까. 내가 사람이라서. 나는 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근데 지은아, 착한 사람이 참는다고 세상이 착해지지는 않아. 나도 평생 참았어. 시장 바닥에서 손님한테 욕먹어도 웃었고, 값 깎아달라면 웃으면서 깎아줬고, 뜨거운 국물에 손 대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부터 했어.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딸의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안에 숨쉬는 작은 생명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근데 너를 건드리는 순간부터는 참으면 안 되는 거야. 참는 건 내가 아니라 너를 때린 사람이 해야 할 일이야. 자기 죄를 참아내고 자기 벌을 참아내고 자기 인생 끝까지 참아내는 거.
지은이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다시는 공포의 눈물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나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문 앞은 점점 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무릎으로 앞으로 기어오고 있었고 사돈은 바닥에 이마를 찧어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나 진짜 끝장이에요. 거래처 다 끊겼어요. 은행이 돈을 당장 갚으래요. 나 죽어요. 나 진짜 죽는다고요. 죽는다고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저 인간은 내 딸이 죽는 줄 알았던 그 순간을 떠올렸을까요? 아내가 배를 부여잡고 비명을 지를 때 그때도 죽어요란 말이 떠올랐을까요? 나는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법무팀 내려보내. 경비팀은 사람들 통제하고. 그리고 나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지. 지은이가 놀라서 나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굳이 내려가야 해? 나는 딸의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내려가야 한다. 끝을 봐야 한다. 끝을 보여줘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내 속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끓고 타서 지금은 재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재, 그 재 속에 남은 건 결심뿐이었습니다. 로비 문이 열리자 빗소리와 사람들 웅성거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든 구경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내 모습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제발요. 나 진짜 고쳐 살게요. 지은이한테 잘할게요. 애한테도. 나는 사위를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애 얘기하지 마. 내가 애 아빠인 척하면 내 속이 더럽다.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돈이 옆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사부인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미쳐서 며느리한테 손을 놔도 맞을 짓 했어. 나 좀 살려줘요. 나는 사돈을 봤습니다. 저런 사람은 평생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때리고 나서도, 울리고 나서도, 살려달라, 봐달라, 한 번만. 그리고 돌아서면 다시 같은 짓. 살려달라고? 내 딸은 그 집에서 매일 살려달라고 속으로 빌었어. 너희는 한 번도 살려주지 않았지. 사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위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돈이라도 소송만 취하해 주세요.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제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갚을 수 없어. 돈으로도 못 갚고 눈물로도 못 갚아. 그래서 너희한테는 값이 아니라 벌이야. 사위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지은아, 말 좀 해줘. 나 진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뒤에서 지은이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나는 딸의 앞에 반걸음 나섰습니다. 내 딸이 다시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강민호 씨, 이제부터는 내 딸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어. 나는 법무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이 차분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접근금지 신청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소란 피운 건 업무방해로 추가 조치할 겁니다. 사돈이 기겁했습니다. 업무방해? 내가 지금 살려달라는데 업무방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자리도 때와 장소가 있는 거야. 너희는 그걸 평생 몰랐지. 그래서 오늘도 모르는 거고. 비가 더 굵어졌습니다. 사위와 사돈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혀를 찾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희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다.
그 말 오늘도 변한 거 없어. 그리고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딸은 한참을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딸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무섭지 않아. 그 한마디에 내 가슴 속에서 오래 묵은 돌덩이가 조금은 굴러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끝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들에게 마지막 청구서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내일 법정에서 그들이 스스로 쓴 죗값을 한 줄도 빼지 않고 읽게 될 겁니다. 법정으로 가는 길, 내 손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분노가 다 타버린 뒤에는 뜨거움 대신 냉기가 남는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지은이는 내 옆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쥔 모습이 마치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한 걸 지키려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엄마 나 떨려. 떨려도 돼. 근데 도망치진 말자. 오늘은 내가 숨지 않는 날이야. 법원 건물 안은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을 재단하는 곳. 어쩌면 가장 조용한 폭력이 오가는 곳.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돈과 사위. 본사 앞에서 땅바닥을 기던 그 얼굴이 오늘은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아니 장모님. 나는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장모님이란 말 입에 올리지 마.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안에서는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판사 앞에 서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조용함 속에서 내 딸이 어떤 시간을 견뎠는지 떠오르는 내 머릿속이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초범이며 가족 간 다툼이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딸의 멍자국을 다툼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니, 일어나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다툼이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하지만 지은이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내 딸이 자기 삶을 되찾는 자리라는 걸. 지은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무서웠습니다. 한 문장이 나오기까지 아이는 숨을 몇 번이나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한 뒤에도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말끝이 갈라지는 순간 법정 안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도 힘들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속에서 어떤 것이 딱 끊어졌습니다. 힘들면 때려도 되니?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고 나는 다시 숨을 골랐습니다. 판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위는 잠깐 멈칫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내 딸의 모든 밤을 증언했습니다. 내 딸이 괜찮다고 말하면서 삼켰던 울음까지도.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의 문장들은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 차가움이 내 딸에게는 담요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최소한 오늘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세상에서 공식으로 인정되는 날이었으니까요. 법정 밖으로 나오자 사위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나 진짜 나 달라질 수 있어.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딸에게만 말했습니다. 달라진다는 말은 맞기 전이 아니라 맞춘 뒤에 하는 말이야. 우리는 그 말 기다리다가 인생을 다 써. 사돈이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부인 아니 회장님 나 좀 살려줘요. 그 말은 끝까지 나였습니다.
나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딸은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살았어. 당신들 집에서.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희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다. 그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줄 유일한 집안 교육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가 갑자기 차 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무서움이 풀려서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숨 쉬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 한쪽이 꺼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숨 쉬면서 살아. 내 아이랑. 며칠 뒤 진짜 마지막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 분만실 앞에서 나는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회장 자리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습니다. 지은이의 비명이 들렸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비명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아기 울음이 들렸습니다. 짧고 힘찬 울음. 그 소리에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엄마 아기 나왔어. 지은이의 쉰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내 딸의 눈물도, 내 분노도, 내 복수도 이 작은 숨결 앞에서는 다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지은이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처럼 살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는 너처럼 살아. 엄마처럼 아프게 살지 말고. 아니야,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아팠던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국밥을 끓였습니다. 누군가는 냄새난다 했던 그 냄새. 하지만 내게는 살아냈다는 냄새였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왜 남을 깔보며 살아갈까? 왜 돈이 사람의 값이 되는 줄 착각할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건 내 정체가 아니었습니다. 내 딸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 눈물도 웃음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울고 있는데 그 자리에 웃고 서 있을 수 있나요?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